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지만 이란은 협상 기한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중동의 전쟁 상황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까지 이란의 답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지만 하루가 넘게 아직 입장은 이란 측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고 협상이 정말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란이 이제 답변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빨리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보면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걸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란 안에서도 지금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연락의 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협상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그 안에서도 좀 뭔가 빨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의 유조선을 이제 공격해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이란 측에서도 뭐 자신들이 또 지나가는 어떤 유조선 같은 것들 납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뭐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이제 계속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협상안을 언제쯤 이제 답변을 줄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줄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줄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은 미국 측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 거로 해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협상이 뭐 완전히 교착됐다라기보다는요. 되려 협상장 밖에서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그 협상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전쟁이 특히 어떤 양측이 이제 완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으로 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당장 한국 전쟁만 생각해봐도요, 1951년 7월에 이제 개성에서 회담 시작해서 그래서 1953년 7월 그 판문점에서 2년 만에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베트남 전쟁으로 전쟁을 한 휴전 협상에 4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뭐 이란의 경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이제 보면은요, 그때 안보리 결의가 아마 제 기억엔 1987년 7월 정도가 채택이 됐었는데 실제 휴전은 1988년 8월에 발효가 됐어요. 자, 결국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국면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쪽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항복으로 비춰질 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답을 하더라도 미국이 정해놓은 타임프레임 내에 답을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미국에 끌려가는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려 답변을 좀씩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도 이런 측면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타임프레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인내하면서 혹 뭐 조금 답이나 이런 행동이 늦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정말 좀 우리가 시간이 뭐 이란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편에 있는 거 아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또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메시지의 일환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여유 있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전쟁 중에 골프 일정이라 좀 어떤 의도로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일정을 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대회 같은 걸 보면 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라고 하는 이제 골프 대회죠. 이 대회가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일정을 소화한 것이고 또 이란 측 답변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 백악관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했어야 될 때가 1차 이슬람마바드 회담이 있었을 때였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일정 소화했죠. UFC라고 하는 경기에 가서 그때 뭐 JD 벤스 대통령 부통령으로부터 전화 연락 받고 했었으니까요. 이거는 뭐 본인의 일정을 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란 측의 답변이 옳은 것을 뭐 시간을 뭐 정해두고 했습니다만은 여유 있게 자신도 크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모습 그런 것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에 뭐 골프장에 가는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또 물음표가 떴던
웃겼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호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했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난 한국 사랑한다라고 답변해서 이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동맹국, 그것도 자신들이 뭐 모델 LI, 그러니까 뭐 모범 동맹이라고 부르는 국가에 선박이 공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일단은 자,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민간 선박의 안전과 자유항행 보장하겠다. 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사실 당연히 우리가 이게 전 세계를 끌고 가는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만 트럼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답한 게 뭐 전략적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혹은 뭐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또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즉 뭐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작전과 이런 거에 동참해라. 뭐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보기에는 너무 답변이 짧아서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 동맹국에 특히 이제 세계 안보를 끌고 가고 있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답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 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를 올렸는데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이 이란의 군함들이 해저에 가라앉고 이란 드론들이 이제 바다에 추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의도로 올린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약간 좀 트럼프가 특히 이제 뭐 트루스 소셜 같이 이제 자신의 그 어떤 SNS에 올릴 때 뭐 굉장히 그렇게 심각한 의미를 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심리전의 일부를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 이미지에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하나는 미국이 이란의 해군과 드론 전력을 실제 타격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계속 충돌을 유발하면 해상 전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남은 것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여론전 혹은 정보전, 뭐 사이버전 이런 걸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렇게 AI 이미지 띄웠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대규모 군사 작전을 예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대규모 공격에 전에 미국은 단계적인 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보면 이 터널에 숨겨진 이란 고속정 기지 타격을 했고요. 자, 뭐 드론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드론 통제 지휘소라든가 해안 레이더, 그다음에 기뢰부설 의심 지역, 그다음에 뭐 혹은 이제 혁명수비대 해군 시설 이런 거에 대한 타격들이 같이 갈 수 있고요. 동시에 사이버전, 전자전 통해 가지고 이란의 ISR 그러니까 정보감시 정찰 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AI 이미지 자체가 군사작전을 의미하진 않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군사작전이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미군은 이란의 해군 전력을 뭐 거의 다 많이 파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란은 이제 소위 모기 함대라고 하죠. 그 전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모기 함대가 핵심적인 집행 수단을 이제 호르무즈의 통행료를 받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외신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 상황이 될 것인가? 저는 이거는 받을 수 없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 도전에 직면할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연합체를 구성해서라도 막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통행료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 모기 함대, 소형 고속정을 뭐 수십 척을 동원한 이런 것들 집행 수단이 될 거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통행료를 뭐 자신들의 어떤 인도한 항로를 지나가지 않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는 뭐 그런 선박이 있다면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소형 고속정들로 가서 사다리를 걸고 복면을 쓴 채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제 납포하거나 뭐 이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해군력이 상당히 뭐 함정 같은 것들은 상당히 괴멸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요. 이러한 어떤 모기 함대밖에 일단 수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수단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뭐 육상에서 어떤 드론이라든가 어떤 뭐 미사일 같은 것 아니면 뭐 잠수함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뭐 그런 것으로 위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핵심적인 집행 수단이 모기 함대라고 불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란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지난번에도 이제 타격을 가했었죠. 게슘섬이라든가 만달 아바스라고 하는 그 해군 거점을 이제 타격을 했고요. 게슘섬 지하에 있는 아마 천연 동굴 안에 있는 고속 정도를 타격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피해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제 이란 측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 측은 지금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관통하는 해저 케이블 여기에 사용료를 부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또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해저 케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또 이란의 이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과연 현실적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요, 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터넷 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우리 생명선입니다. 요즘은 자 금융거래, 그다음에 뭐 에너지거래,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정부 통신 이런 게 전부 결국에 해저 케이블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야 우리 영해에 있는 케이블이니까 사용료 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솔직히 그럼 그 영해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UAE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가들도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란으로 생각해서는 지금 이제 이란이 얼만큼 비정상적이냐면 지나가는 선박 길 막고 우리 돈 받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정상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자 해저 케이블이라는 걸 딱 들고 나오면서 야 우리는 이제 또 요것도 새로운 거리가 생겼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해적행위예요 이게 솔직히 이런 해적행위고 자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뭐 미국과 동맹국만의 전 세계 입장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통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전략 인프라 건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용납하기 되게 쉽지 않다.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해저전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이 뭐 대만 근처에서 가가지고 가서 지하 케이블을 해저 케이블을 끊었다거나 혹은 뭐 러시아가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 위협의 형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란이 이것도 위협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집트가 그런데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해저 케이블 통과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집트 사례와는 이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 일단요. 애초에 이집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그 설치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어떤 제공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래서 애초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인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지금 이집트가 수에즈는 통제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리 사전에 설치할 때 허가를 구하고 한 거고 기존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국제해역이라고 인식하는 곳에 설치를 한 건데 이걸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네, 이란이 그런데 믿는 구석이 또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좀 무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러시아와 뭐 무역을 한다, 뭐 뒤로 어떤 러시아로부터 어떤 식량이라든가 무기 부품을 조달받는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카스피해 지역을 한번 이제 공습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대안으로서 좀 부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수입을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정도로 카스피해가 과연 그렇게 가능성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지금 뭐 고육지책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 자체가 내해입니다. 내해. 그래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란,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좀 작은 바다인데요. 여기에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거대한 어떤 컨테이너선이 온다던가 또 뭐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이 또 고육지책으로 또 그러니까 카스피해 그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지금 계속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정도로 어떤 큰 역할을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그로 인한 이란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권을 다시 부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미군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를 위한 작전, 이것도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사우디, 쿠웨이트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굉장히 주요한 공군이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반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시 작전 재개가 가능하면은 그만큼 호르무즈 작전 탄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공중급유, 정찰, 뭐 전투기 출격, 뭐 기타 뭐 해상 초계, 뭐 심지어 이제 비상식 구조 작전까지 다 여기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곧바로 뭐 대규모 작전이 재개된다라기보다는 뭐 항행보호와 억제태세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가 뭐 사실은 이게 재개가 되려면은 뭐 항공력과 이 선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특수작전 부대 같은 것들이 같이 투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작전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걸 보입니다. 이거 사실 그 쿠웨이트 뭐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같이 다 동시에 작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란이 그동안 점령했던 그 섬들을 미국이 점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뭐 하다못해 해상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작전 기지를 삼아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를 열어준다, 이 국가들이 열어줬다라는 게 분명히 작전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되지만은 충분한 기반이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해서 강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뭐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제한 것도 아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자위적 차원에서 어떤 대응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이런 안보리에서 계속 결의안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금 계속 이것을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보리 결의안 계속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용 보면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란의 공격과 기뢰 부설을 중단해달라. 그리고 통행료 징수가 이제 불법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나서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걸프 국가 중에서 바레인이 엄청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강제 조치 같은 것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러 성향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결의안이 부결이 되겠죠. 이제 이런 점을 염두에서 이번에 어떤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조항 이제 이란을 대응한다는 이런 경제 제재 같은 조항은 빼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이 아니라 이제 기권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의안이 계속 나와서 이란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큰 틀 안에서 이것에 기권을 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국제사회 압력은 저는 이제 이란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좀 신선합니다. 이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받아서 보관을 하겠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자, 일단은 이 안이 과거 그 이란 핵협상 그러니까 JCPOA에서 이미 제안이 됐던 그런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핵물질 이란 밖으로 일단 빼내면 JCPOA도 마찬가지고 이 핵협상의 상당 부분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앤다라기보다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 드는 시간을 굉장히 좀 늘리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국면의 현실성이 있냐? 자, 과거 JCPOA 나왔을 때는요, 러시아가 물론 크림반도 이렇게 합병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는 서방이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 신뢰 문제, 두 번째 검증 문제인데 우라늄이 실제 이제 얼마나 반출되는지, 뭐 이란 내 은닉한 거 없는지, 반출된 물질을 어디에 뭐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 이거 IAEA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러시아가 이거 뭐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이 정말 더 큰 문제인데 고농축 우라늄 정말 쉽게 넘기려고 할 거냐. 그거 자체가 이번 싸움의 패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이란이 이제 미국과 협상할 때 가진 가장 센 카드인데 이거 러시아에 넘기는 순간 그냥 협상 지렛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의 메시지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이 중동 지역에서 자신이 안정을 가져오는 국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만에 하나 실제 이런 관리가 가능했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서방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푸는 거에서 자국의 이익을 향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한 정치적 제안으로 보이는데 관련국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러는 사이에 뭐 레바논과 이스라엘 쪽으로 시선을 잠깐 돌려보면 두 나라 사이의 교전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베이루트를 포함해서 어린이 사망자도 나왔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세 번째 회담을 중지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 이번이 굉장히 헤즈볼라를 무너뜨리기 좋은 기회다라고 이미 하마스는 2023년 전쟁 이후에 무너뜨렸다고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이 헤즈볼라인데요. 일단 미국은 이거 회담을 중재를 해가지고 해서 이란 전쟁 확산되지 않아야 자기도 협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해서 만약에 주변국 뭐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에 있는 어떤 그런 전력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리저널 워, 지역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될 거고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절대 방치할 수 없고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까지 이제 동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최대한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최근 사흘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란 협상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방면으로 막히니까 뭐 다른 전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옵니다. 이 역할이 진짜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로 간에 휴전을 선포했고요. 뭐 포로도 이제 교환하기도 했고 이 부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본다면 본인이 역할이 컸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협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뭐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뭐 할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 세계에 자신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건 일종의 이제 평화의 전도사죠. 그래서 뭐 사실과는 많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란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공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지금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국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뭐 전쟁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지 좀 상반된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전쟁에 미칠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원하는 어떤 양해각서를 받고 어떤 종전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좀 가벼운 이란 문제를 털어버리고 시진핑 주석과 관세라든가 무역에 관한 문제를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중국에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는 이제 압박이지만 더 요청까지도 해야 되는 수가 있겠죠. 이란이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데 좀 중국이 좀 힘을 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이 종전안에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그게 가장 클 것 같은데 중국이라서 저는 반드시 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산 석유가 이란의 미국의 어떤 역봉쇄에서 막히면서 수입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오는 게 지금 막힌 상태죠. 그리고 글로벌 유가 자체가 연동돼서 같이 오르다 보니까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텐데 대신 이란을 우리가 설득해 줘 볼 테니 효과가 있을 테니 이제 미국에도 양보를 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관세 문제라든가 뭐 반도체 같은 부품 문제 같은 것들 좀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란과의 어떤 이 종전, 그다음에 양해각서가 미중 정상회담 전이 아니라 그 후까지 계속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래를 하면서 미국은 압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주중 이란 대사가 이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좀 미중한테 메시지를 절박하게 보내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중동 정책이요. 이란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과 분명히 전략적 협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요. 동시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여기 뭐 에너지 뭐 거래라는 거 투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란 편에 서면 걸프 국가들하고 관계 흔들리는데요. 그거 중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중국이 사실 지금 이란의 무기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급처인 건 사실이에요.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거 이제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사실 이때 중국이 하는 반응이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뻔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근거 없는 비난이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자, 일단 부정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거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이거 일부 기업들의 문제야. 혹은 이 기업이 제3국에 보낸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제재 수위를 치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요거 보면서 이제 실제 거래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뭐 예전부터 굉장히 잘 해오고 있던 게 소위 이제 회색지대에서 서서 자신의 이익을 조정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왔고 이번 전쟁에서도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이제 재등장한 게 말라카 해협이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 4개국이 공동 관리를 하는데 이 중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국방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말라카는 중국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뭐 아시다시피 에너지, 교역, 뭐 해상 교통에 뭐 당연히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말라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취약성이 가장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네시아 국방 협력한다.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단순한 양자 협력이 아니라 호르무즈에서 말라카까지 이어지는 그 해상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아마도 이제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 상대로 경제 외교, 인프라 투자, 뭐 안보 협력 이런 거 자꾸 이제 확대를 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도 궁금한데 네. 뭐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떤 방정식을 굴리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복잡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랑 이제 지도부가 이제 폭사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강력한
또 공습 능력에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뭐 미중 정상회담 북한 의제가 나올 것이고 뭐 시진핑 주석이 북한 어떤 얘기를 뭐 해 달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정은 하는 거 보면 지금 또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전승절 행사인데 이번에 또 북한군이 또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김정은은 계속해서 좀 러시아와 또 중국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과연 그러면 뭐 협상장에 나갈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또 이제 김정은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러시아와 중국 사이 줄타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싶어하면서 미국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저는 당장간에 만날 가능성 없어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결국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의 모습이요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요 일단은 전면전의 상황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양쪽 다 다시 이걸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지리멸렬한 이런 양측의 충돌,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입는 어떤 경제적 손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국제사회가 더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내비로 두기만 한다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뭔가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덕일 의원님. 우선 이란 측이 좀 답변이 언제 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계속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라도 났는데도 만약에 이란 측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제한적인 공격의 가능성, 군사적 충돌 그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부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전후에 이란 측이 답변서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중동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